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가끔씩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 제 또래 구독자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 모진 인생의 굴곡을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해 봤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욕심을 부리거나 미련을 두거나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에 그저 감사하면서 살고 힘 닿는 데까지 건강하기만 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날들에 더는 그렇게까지 놀랄 일도 없고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까지 분노하거나 슬플 일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크게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내 뜻대로만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눈앞에 나타나고는 한다는 사실도요. 바로 최근에 저와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딸아이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차라리 그 사건이 딸아이를 대신해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면 지금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가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요. 지금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딸아이도 예전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10여 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살아생전에 남편과는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친척의 중매를 통해 만났었는데 뭐가 그렇게도 좋았는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결혼한 뒤에도 한동안은 매일매일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설레더라고요. 남편과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내인 저에게도 성실하고 좋은 남편이었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자식들에게도 모범적이고 든든한 아버지였어요. 물론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흔한 다른 부부들처럼 성격 차이로 다툴 때도 있었어요. 또 뜻하지 않았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함께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고생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실망시킬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여자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그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되었든 간에요. 저는 남편을 그만큼 믿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 역시도 저를 철석같이 믿었고요. 남편은 아무리 조그마한 약속이라도 저와 했던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때 들었던 주례사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약속은 너무나도 당연했고요. 당신은 집안일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 굳이 고르자면 나는 화장실 청소가 제일 싫은 것 같은데? 화장실 청소? 알았어. 그럼 앞으로 그건 평생 내가 할게. 진심이야? 진짜 당신이 다 하겠다고 평생? 오, 그게 뭐 힘들다고? 당신 나 믿고 나랑 결혼까지 했는데 매일매일 웃게는 못 해주더라도 적어도 하기 싫다고 하는 일은 내가 대신해야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우리 사이에 했었던 첫 번째 약속은 웃기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화장실 청소라고 대답을 했고 그 뒤에는 남편에게서 앞으로 본인이 전담해서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평생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한번 청소를 할 때 남편이 2번 정도만 더 해주면 참 좋겠다 정도였죠. 평생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고작 20몇 살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내뱉은 평생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던 적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멀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단 한 번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저는 결혼하고 1년 뒤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연년생으로 다시 아들을 낳았고요. 자식을 키운다는 건 또 다른 인생을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바깥으로 꺼낸 내 심장 반쪽이 세상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건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또 행복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만히 아이들을 지켜볼 때면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고는 했어요. 1년 사이에 우리 애들 엄청 큰 것 같지 않아? 남의 집 애들도 이렇게 빨리 크는 것 같더니 우리 애들은 더하네. 원래 애들은 다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조금 더 있으면 시집 장가도 간다고 할걸? 그러려나? 그때 돼서 너무 섭섭하면 어떡하지? 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에 며느리라도 들어올까 봐?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 어차피 결혼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텐데 내가 마음에 안 찬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느 부모가 다 그렇지 않겠느냐 싶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저마다 결혼을 하겠다며 우리 품을 떠날 날이 오겠다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로 부디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특히나 첫째인 딸아이를 보는 심정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딱 제 아빠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많이 사랑받고 또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마다 저를 안심시켰던 이야기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딸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는 집에서 보며 자랐던 아빠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막상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저는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어이 그 남자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저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요. 소은아,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구나. 너 정말 깊게 생각해 본 건 맞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평생이 걸린 일이야.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딸아이와 이제 와서 결혼 문제를 두고 이렇게 다툴 날이 오게 될 줄도 몰랐고요. 딸아이는 평생을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요. 억지로 시킨 적이 없는데도 혼자 알아서 공부도 곧잘 했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았고 어른들께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부모가 걱정할 만한 일 같은 건 가까이 한 적도 없었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가족들도 잘 챙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남편이 떠난 후엔 더더욱 그랬어요. 멀리 지방에 내려가 사는 아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달에 2번 연락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딸아이는 달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독립해 나와 살면서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별일 아닌 일들도 다정하게 제잘거리던 아이였죠. 그랬던 딸아이와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1년 전쯤부터였어요.
소은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내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등등을 물어봐도 그냥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 잘해줘요 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엄마의 직감으로요. 결국 저는 나를 잡고 진지하게 질문을 했고, 처음으로 그 남자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숨부터 튀어나왔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딸아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은 딸아이보다 무려 9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 남자는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교수로 학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학령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데다 전임 교원 티오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외국 명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인재들은 넘쳐났고요. 조교수가 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래는 암담한 수준이었어요. 평생 시간 강사, 겸임 교수 등등의 계약직 신분으로 여기저기를 떠돌아야만 했죠. 게다가 조교수가 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선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계의 전망도 좋지 않았고 평생 강의와 논문에 시달려야 하는 직업 특성상 예민하지 않고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는 힘들었거든요. 제 주변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 결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구석 하나 썩 제 마음에 찬다 싶은 것이 없었지만 딸아이가 저렇게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혼 문제를 두고 자식들과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부모들도 많다던데 저마저 소은이와 그렇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엄마는 이만하면 말릴 만큼 말린 것 같구나. 그래도 네가 정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하다면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뭐가 됐든 저 때문에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다 지나간 이야기는 됐고 네 선택으로 하는 결혼이니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몇 번이고 찾아온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3번째로 만나던 날 저는 마음을 돌리게 되었어요.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이라면 그냥 둘이서 잘 살겠구나 싶어서요. 다른 건 몰라도 그날 소은이를 바라보는 예위 사이의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딸아이만 저 남자에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엄청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조건은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확실히 제 마음을 돌린 것은 미리 알아본 예비사위의 평판이었어요. 저번에 자기가 말했던 거 알아보니까 사람이 괜찮다던데? 그래? 괜찮대? 거기 학과장이 나랑 엄청 친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아는 사이 아냐? 학교 후배잖아. 나도 아는 사이긴 한데 확정난 일도 아닌데 내 입으로 직접 물어보기는 조금 그래서. 아무튼 뭐래? 강의를 하고 있다는 대학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일도 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 평가도 좋은 데다 동료 교원들 사이에서 성격도 괜찮다는 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모난 구석이 전혀 없다고요. 여러모로 이만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선입견이나 편견이 너무 강했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결국 마침내 저는 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부디 나중에 오늘의 이 선택이 실수가 아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산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흘러가는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고 하던데 저에게는 체감상 그 시간이 두세 배쯤은 더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딸아이에 이어 3년 전에는 남아있던 아들 녀석마저 장가를 갔고요. 이제 자식들도 다 키우고 시집장가도 다 보냈고 저에게는 더는 바라는 일도 남아있는 숙제도 없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고요.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수빈아, 외할머니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들 와. 아이고, 우리 수빈이도 왔구나. 그 사이에 키가 더 큰 것 같네. 소은이는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딸아이와 사위의 얼굴을 쏙 빼다 박은 귀여운 소녀딸이었어요. 거의 허니문 베이비였죠. 손녀인 수빈이를 볼 때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어버리고 지냈던 그 시간들이요. 말을 하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걷고 달려와서 저에게 안기기도 하고 저에게는 참 방긋방긋 웃기도 잘 웃던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재롱을 떨고 있는 손녀를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을 보면 한 구석에 불안하게 남아있던 마음도 곧 진정이 되고는 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혼한 딸은 무척이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신혼 초반에는 사위와도 아주 가끔씩 다툴 때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원만하게 웃고 넘기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사위는 저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저희 딸아이에게 잘하는 것처럼요. 장모님, 1월 말쯤에 시간 어떠세요? 저희 식구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 싶어서요. 여행? 갑자기? 네, 저도 개강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일정 괜찮으세요? 장소는 일단 수빈 엄마랑 같이 일본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대만도 괜찮고요. 아유, 그냥 셋이서 다녀와. 나까지 거기를 뭐하러 같이 가. 아니면 수빈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그냥 둘이서 다녀와도 좋고. 우리끼리 가려면 벌써 다녀왔죠. 수빈 아빠가 엄마랑 여행 같이 가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계속 그랬어요. 이번에는 꼭 모시고 가자고요. 네, 장모님 같이 가세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시고요. 둘이 노는데 내가 가봐야 불편하기만 하지. 괜찮다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게. 딸내가 결혼하고 여행을 같이 간 것도 벌써 3번이나 되었어요. 최근에는 딸도 그렇고 사위도 일이 많이 바빠져서 못 갔었지만요. 인사치레로 가자는 말을 진심으로 듣고 덥석 대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됐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저를 설득한 건 사위였습니다. 저는 장모님 모시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그리고 장모님이 같이 가셔야 이 사람도 저한테 짜증 덜 내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그래? 저번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 기억 안 나? 설마 또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저는 무조건 4명이 다 같이 가는 걸로 예약하겠습니다. 제발 같이 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아휴, 참, 알았네. 알았어. 매번 저렇게 너스레를 떨어 허락 아닌 허락을 구하는 건 사위의 특기더라고요. 딸아이 성질 때문에 힘들다면서 종종 앓는 소리를 해댔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기어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저를 끼워서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 늙은 장모를 데리고 나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신경 쓸 만한 일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찮은 일을 매번 시도하는 건 한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사위가 딸아이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딸아이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소은아, 요즘 박서방이랑은 별일 없고? 별일요? 뭐가 있지? 수인 아빠 요즘 들어서 전에 안 하던 반찬 투정이 심해진 거? 원래 나이 들면 입맛도 바뀌고 하는 거지. 시간 남은 틈틈이 맛있는 것 좀 해주고 그래. 너무 수빈이 밥만 챙기지 말고. 아무튼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거 힘든 거 없어? 힘들 게 뭐 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지. 집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럼요. 우리 수빈이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착하게 잘 크고 있고 수빈 아빠도 저한테 여전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많고 능력 좋고 잘 나가는 남자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나한테는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가 더 잘 맞다는 걸요. 그래.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너희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요즘 너무 행복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사위가 못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어요. 딸아이도 행복해하고 별탈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까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둘이서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요. 그런데 저한테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면 예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 장모님 댁에 거의 다 와가는데 잠깐 내려오시겠어요? 응? 우리 집에 다 왔다고? 갑자기 여기는 무슨 일로? 아, 저 오늘 여수에서 학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인데요.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장모님 좋아하시는 갓김치가 생각나서 좀 사왔어요. 아이고, 번거롭게 뭐 그런 것까지 사왔어. 시간도 늦었는데 점심 뭐 먹었고? 아직 안 먹었으면 올라와서 밥 한 술 뜨고 가게. 나도 막 차리려던 참이니까. 아닙니다. 모처럼 장모님 해주시는 맛있는 밥 먹고 싶기는 한데 이것만 전해드리고 저 바로 또 학교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조만간 수빈 엄마랑 수빈이 데리고 다시 넘어올게요. 괜히 왔다 갔다 피곤한 사람 고생만 시키네. 알았어. 제가 생각났다면서 먹을 것들을 사오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여행이건 출장이건 어디를 갈 때마다 꼬박꼬박 제 선물을 사왔고요. 별일이 없어도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딸아이와 손녀와 함께 저희 집에도 자주 들렀고요. 대뜸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장모님 밥이 먹고 싶다고 애교를 부리면서 저를 놀래킨 적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이도 제가 편해졌다는 뜻이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떨 때는 그런 사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 한 통 없이 무심한 제 아들놈보다도 더 낫다 싶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아들을 하나 더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저를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넷이서 다 같이 외출이라도 할 때면 저랑 팔짱을 끼고 다니는 사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묻기도 했죠. 오늘은 딸이랑 아들이랑 다 같이 나왔나 보네요. 아들 아니고 우리 사위예요. 저기 앉아있는 애만 우리 딸이고. 어머, 사위였어? 세상에, 나는 하도 다정해 보이길래 이쪽도 아들인 줄 알았지. 어쩐지 딸은 언니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들은 하나도 안 닮았구나 싶더라니. 그런데 사위랑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딸이랑도 안 끼는 팔짱을 사위랑 끼고 다니네. 우리 사이가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참. 언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성격 좋은 사위를 뒀대? 우리 집은 아들놈이고 사위고 죄다 무뚝뚝한데 아주 부러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새삼스럽게 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고요. 물론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사위가 조교수 임용만 된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요.
논문도 열심히 쓰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것도 곧 무리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에 하나 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 섭섭하긴 하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아픈 데도 없는데 정 먹고 살 길이 없겠어요? 지금까지 지켜본 사위 성격으로 봐서는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자식을 굶겨주길 위인은 아니었죠. 그거면 저는 충분했어요. 몇 년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요.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든다 싶었던 사위가 이제는 뭘 해도 예쁘다 예쁘다 할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이 별탈 없이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집에 오셔서 수빈이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어디 나가야 하나? 그게 갑자기 대학 동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요. 정말 친한 사이라서 제가 가서 좀 앉아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하필이면 수빈 엄마도 출장 가고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위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딸아이는 원래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심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사이가 워낙에 애를 잘 보는 편이라 혼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동안은요. 사람 떠나는 게 어디 남은 사람 사정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친한 친구면 얼른 가보게. 걱정하지 말고 수빈이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도 돼. 감사합니다, 장모님. 내일이 발인이라서요. 분위기 보고 제가 저녁쯤에 집에 들렀다 다시 가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거기서 밤새고 바로 장지까지 따라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래. 나 옷만 챙겨 입고 바로 출발해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하필이면 딸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럴 때 도와주려고 친정엄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서둘러 사위네 집에 도착했고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던 사위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곧바로 떠났습니다. 우리 수빈이 오늘은 아빠가 바쁘다고 하니까 할머니랑 놀아야겠네. 좋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할머니가 뭐 만들어줄까?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먹고 싶어? 알았어. 금방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 앉아 있어요. 모처럼 귀여운 손녀와 단둘이 보내온 시간은 오히려 저에게는 힐링이었어요. 저는 손녀가 먹고 싶다고 하던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이고 딸이 없는 사이 어질러진 집도 좀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빈이는 스케치북에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TV를 틀어놓고 있었고요. 그때 문득 제 눈에 수빈이가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옆면에 달린 키링 인형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이건 못 보던 인형이네. 선물 받았어요. 선물? 누가? 아빠가 사줬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제 엄마나 아빠가 사줬겠거니 싶었죠. 요즘은 저런 인형을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색연필로 쓱쓱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던 수빈이는 제 질문에 잠시 그쪽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아니야. 이모가 사줬어요. 이모? 무슨 이모? 저는 수빈이가 하는 말을 듣고 순간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손녀에게는 이모가 없었거든요. 외삼촌을 말하는 거면 몰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모와 외삼촌을 착각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딸아이나 사위의 친구들을 이모라고 부르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이모나 고모라고 지칭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수빈이가 뱉은 다음 말에 저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만난 이모. 놀이동산 같이 갔던 이모예요. 어제 놀이동산을 갔다 왔다고? 그 이모랑? 네, 아빠랑? 아빠랑 이모랑 수빈이랑 같이 셋이서 다녀왔다고? 그러자 수빈이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슬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오랜 세월을 살았던 저의 직감이었어요. 저는 다음 순간 수빈이의 어깨를 붙들고 제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 위해서였죠. 그 이모 누군지 알아?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 예쁜 이모. 예뻐? 그 이모 처음 만났어? 누군지 이름 알아? 저번에도 봤어요. 엄마도 아는 이모야? 수빈이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고민하는가 싶더니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아빠가 그래? 엄마한테 비밀이라고? 네, 거기까지 들은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아니,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갑자기 심장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에 오른손 주먹을 들어 명치 끝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수빈이가 할머니 왜 그러냐고 물어볼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을요.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그 길로 출장 가 있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하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죠. 소은아, 너 언제 돌아온다고 했지? 답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오더라고요. 저 다다음 주 월요일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조심해서 오렴. 오늘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출장을 떠난 건 금요일 밤이었고요. 일주일이면 시간은 충분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소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출장지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런 일을 미리 알려봐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대신에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였죠. 대강 이쪽의 사정을 설명한 뒤에 그 친구를 통해서 실력 좋기로 유명하고 안전한 심부름 업체를 소개받아 의뢰를 맡겼습니다. 사위의 뒷조사를 해달라고요. 그 일을 맡기고 결과를 받기까지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건너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살면서 제가 직접 겪게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도저히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전부 다 꿈이라면 이렇게도 지독한 악몽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하룻밤 지난 후에 돌아온 사위를 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외도가 맞다면 그건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 당장 어제 다녀온 곳이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맞는 걸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이런 짓까지 벌였을까 등등.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피말리는 기간 동안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했지만 최악의 최악까지 가정을 해둬야 그나마 그 비슷한 상황이라도 닥쳤을 때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돌아오고 이틀 후 저는 심부름 업체로부터 의뢰를 맡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정말 다 확실한 사실인가요? 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2중 3중으로 팩트체크한 사실들입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사실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혹시나 다 커다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은 아닐까 하는 바람이었죠.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음에도 제가 받아본 내용물들은 말을 잃어버릴 만큼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사위를 믿고 있었고 그런 만큼 눈앞에 이 현실이 거짓말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만이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잠깐 들리라고요. 퇴근을 하고 무슨 일이냐며 집으로 찾아온 딸아이를 보자마자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소은아, 너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전에 일단 이것들부터 먼저 확인해라. 이게 뭔데요? 저는 심부름 업체에서 받은 것들을 모두 딸아이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소은이는 제 눈앞에 있는 사진들과 서류들을 몇 번이고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서류가 다 꼬깃꼬깃 구겨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 말을 할 때까지요.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전부 사실이야. 수빈 아빠가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부터요? 다 맞는 이야기야. 그 여자랑 잠깐 헤어졌을 때 너를 소개받아서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다더라. 심지어 그 여자한테 내 딸을 보여주기까지 했다고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소은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되묻는 마지막 질문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결국 그 종이들을 집어던지면서 통곡을 하는 딸아이를 안아주면서 저도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놈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수도 없이 만났다 헤어졌다 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홧김에 소은이를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수도 없이 양다리를 걸쳐왔던 그놈은 뜻밖에도 우리 소은이와 깊은 사이가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한번 바람을 피웠던 놈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인간이 될 리는 없었죠. 그놈은 다시 몰래 밖으로 나돌면서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딸아이는 회사 일로 바빴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거기다 심지어 해외 출장이 많기까지 한 것은 그 빌어먹을 놈에게는 천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소은이가 일하느라 집을 비울 때마다 그놈은 상간녀를 만나왔습니다. 또 어떨 때는 소은이가 집을 비우지 않아도요. 제일 끔찍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소녀까지 데리고 가서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들었을 때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은 재미있었대? 아까 내가 선물 사준 거 수빈이가 좋아하지?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 벌써 제 가방에 달아놨더라고. 진짜? 수빈이 웃는 거 보니까 오빠 얼굴이랑 판박이야. 너무 귀여워 진짜. 왜 그렇게 귀엽지? 참나. 누가 보면 네가 나온 줄 알겠다. 나한테는 수빈이가 이미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뭐 꼭 직접 낳아야 내 딸인가? 솔직히 그 여자 엄마 자격도 없잖아. 맨날 일한다고 바쁘다면서 애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오빠랑 수빈이만 불쌍하지? 녹음된 대화 속에서 상간녀는 제 딸아이를 엄마 자격 없다면서 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위놈은 거기에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고요. 그 대목에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뚜껑이 다 열릴 지경이더라고요. 눈앞에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외쳐대던 인간이 뒤로는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대화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요. 저도 이렇게 피가 마르는데 제 딸은 오죽하겠어요? 딸아이는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부로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구가 소개시켜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갑자기 집으로 배달이 된 소장을 보게 된 사위놈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건 뭐냐고? 글자 못 읽어? 눈 있으면 다시 제대로 읽어봐.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이게 뭐냐고? 나랑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참고로 협의로 이혼할 생각 없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올 거고. 설마 당신이 그런 추잡한 짓까지 버려놓고 우리 수빈이 키울 생각까지 한 건 아니지? 사위놈은 한동안 몰아치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설마 이 정도로까지 심각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그놈은 곧 정신을 차렸는지 방법을 바꿔 딸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나랑 이야기부터 해. 이야기부터 하고 소장을 보내든 뭐라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랑 한마디 의논도 없이 소장부터 먼저 보낼 수가 있어. 일단 내 설명부터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부분 다 오해니까. 의논? 그러는 너는 나랑 한마디 의논이라도 해보고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아놨니? 가짜는 몇 명 들어줄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거 보고 그 입 다물어. 딸아이는 사위놈의 눈앞에 증거자료들을 내던지듯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위놈은 그제서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수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 나간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 추잡스러운 얼굴 하루라도 더 보고 있는 것도 힘드니까 이혼 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혼을 하자고 해. 당신한테는 이혼이 그렇게 쉬워? 나 실수한 거야.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 걔랑 싹 정리할게. 그리고 앞으로 평생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진짜 또 이러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관심 없어. 네가 정리를 하든 밖에 나가서 또 여자질을 하든 말든 더 이상은 내 알바도 아니고. 수빈이 생각은 안 해? 수빈이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당신도 수빈이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참 치졸하게도 마지막에는 수빈이 이름까지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바람 피운 인간들의 바닥은 왜 이렇게도 한결같은지. 제 자식이 그렇게까지 소중했으면 왜 바람을 피우기 직전에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걱정 마. 수빈이한테는 아빠 죽었다고 할 테니까. 뭐? 그게 말이나 돼? 지금은 말이 안 되지. 근데 나중에 수빈이가 커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때가 되면 수빈이도 그렇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자기가 알던 아빠는 오늘 죽었다고. 딸아이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혹시라도 수빈이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요. 나중에 물어보니 인간은 고쳐쓸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은 당연하게도 양육권을 뺏기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냈고요. 딸아이는 상간녀에게서도 똑같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한동안 저를 찾아와 수빈이를 봐서라도 아내를 설득해달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찰을 불러 그놈을 끌어냈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죠. 1년 뒤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놈이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 인간의 재임용을 막았거든요. 이 순간만큼 제가 같은 학교에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식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꼴을 본 부모라면 저와 똑같은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꼭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얼마 후 그 인간은 지방 저 멀리 어딘가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이미지 세탁을 하고 살든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든 하겠죠. 적어도 제 딸아이의 인생에서 치워졌다는 생각만 하면 이제라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동안은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이런 일을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괴감과 후회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다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내가 이 일을 미리 직감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와서 하는 후회가 저와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고요. 대신에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더라고요. 아픈 과거는 말끔하게 도려내고 이제라도 가능한 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요. 그리고 딸아이와 손녀의 앞길에 이제는 웃을 일만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셋이서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원래 이맘때면 넷이서 같이 가고는 하던 여행이었는데 처음으로 셋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색할 것 같았는데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더라고요. 뭐가 됐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날 밤 공기가 좋은 야외 테라스 앞에서 저는 딸아이와 맥주 한 캔을 하면서 속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아무것도 겁먹을 것 없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혼자서도 뭐든 잘 해내던 아이였으니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해낼 수 있다고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리고 제가 왜 혼자예요? 이렇게 옆에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 우리 딸 수빈이도 있는데. 그래, 나도 있고 우리 수빈이도 있지. 그때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딸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활짝 웃는 얼굴을 본 게 정말 얼마만이었는지.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제서야 저도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